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보람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연체 이자율을 내립니다. 올해 주요 유통업체들의 신규 점포 개점 계획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 2015가 오늘 미국에서 개막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8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외 불안감 속에 1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유가 하락과 그리스 정정 불안 등 대외 불안 여파에 1900선마저 내줬습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4% 하락한 1882.4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42% 떨어진 558.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한 이유는 유가 하락과 그리스 정정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는 국제 유가 급락 속에 큰 폭 고꾸라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86% 하락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 역시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주가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행보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3,400억 원, 기관은 740억 원가량의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반면 개인은 2,7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만 0.48% 상승했으며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목재 등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2기업들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78% 떨어져 가장 낙폭이 컸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런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즉 CES에서 날아온 호재에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폭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업 강화 소식에 지난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해져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LG디스플레이는 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3.55% 오른 33,5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6일 이후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LG전자도 전날 대비 2.91% 상승한 61,100원의 장을 마치며 6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두 회사의 강세는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G디스플레이가 사업 강화 계획을 발표한 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IPS 디스플레이 적용 비중을 높이고 플라스틱 OLED 계기판을 출시하는 등 신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8세대 OLED 패널 생산량을 4배 이상 확대하고 OLED TV를 올해 60만 대, 내년 150만 대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CES에서 발표된 미래 사업 목표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작용해 주가가 반응한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저평가돼 있는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경쟁 심화 속에서도 LG전자의 TV 부문의 경우 지속적인 이익 성장을 보였다며
TV 대형화 추세와 프리미엄급 TV의 비중 증가로 올해 이익 개선세가 전망되며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 역사상 최저점에 있는 만큼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TV 수요 강세와 패널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6.7% 증가한 7조 6,388억 원, 영업이익은 49.2% 오른 7,072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도 신제품 출시 효과와 패널 가격 강세에 따른 실적 호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연체 이자율이 인하돼 최고 이자율은 연 15%로 제한됩니다.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등 국내 은행들과 스탠다드 차타드, 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현재 연 17%에서 21%에 달하는 대출 연체 이자율을 다음 달 일제히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나와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 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춥니다. 국민은행과 시티은행도 각각 연 16%와 16.9%로 낮출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연체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최고 연체 이자율을 각각 11%포인트로 낮췄지만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38%, 기업대출은 0.78%로 은행권 최하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체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업은행이 연체율 관리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은행들도 연체 이자율을 그만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출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대출 상환 수수료 인하의 경우 은행들이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2013년 말부터 추진했지만 1년 동안 은행들은 검토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에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총 2,822억 원을 투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시설 개선과 일회성 행사 지원으로는 전통시장의 근본적 자생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구노력 전통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특성에 따라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글로벌 명품 시장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디자인과 신상품 개발, 서비스 등 소프트파워 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0세 미만 청년 장사꾼 100명 육성, 전통시장과 대학과의 협업 등으로 젊은 층의 시장 유입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또 전통시장 이용에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혀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건립 사업에 891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또 유사업종 점포를 묶어 점포대학 40곳을 시범 운영하고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특화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요 유통업체들의 신규 점포 개점 계획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양상입니다. 내수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 특히 백화점은 이미 포화 상태로 신규 투자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8개의 신규 점포를 연 롯데백화점의 경우 올해 신규 점포 개점이 4개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아울렛 부문에서는 올해 말 수원 광교점과 진주점을 열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내년까지 해외에서 신규 점포를 추가로 열지 않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에 있는 기존 점포의 적자폭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총 7개 점포를 새로 낸 롯데마트 역시 올해에는 한두 개 정도의 점포만을 새로 열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말 김해 외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백화점을 새로 여는 것 외에는 신규 출점 계획이 없으며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역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계획만 있을 뿐 새 점포를 열 계획은 없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김포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하고 오는 8월에는 판교에 알파돔시티 복합 쇼핑몰을 열 예정입니다.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 쇼핑몰 내에는 지하 7층, 지상 13층 규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 2015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올 한 해 IT 업계의 신기술과 또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매년 1월이면 이곳은 전 세계 IT 업계 관계자들로 붐빕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로 꼽히는 CES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레스 컨퍼런스 행사장에는 역시나 외신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생활가전 세계 1위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ore than ever, Samsung is focusing on the intersection between great technology and content and services. Taken together, this will unlock new value for consumers and ultimately shape the future. 삼성전자는 이날 88인치 SUHD TV와 프리미엄 가전, 밀크 VR 등을 포함한 차세대 전략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커브드 UHD TV로 시장을 석권한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스마트 등의 영어 앞글자 S를 따 명명한 SUHD TV를 선보였습니다. TV 두네임 플랫폼은 삼성전자만의 독자 운용체제인 타이젠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존 TV 대비 64배에 달하는 10억 개 이상의 세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밝은 부분은 최대 2.5배 밝게 보여주도록 명암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생활가전 부분에서는 손쉽게 애벌 빨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탁기 액티브 워시를 공개하고 헤드셋 형태의 가상현실 체험기기 기어 VR의 특화 서비스인 밀크 VR도 최초로 소개합니다. 반면 LG전자는 올레드 TV와 웹OS 2.0으로 맞선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형 올레드 TV의 경우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선보인 77인치, 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에 이어 이번에 55인치 제품을 새로 공개하는 등 총 7종류의 제품을 새로 선보입니다. 또 LG전자가 최근 독자 개발한 스마트 TV 전용 플랫폼 웹OS 2.0을 적용했고 세계적인 음향기기 회사 하만카돈과 협업해 음질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생활가전 제품 가운데는 대용량 세탁기와 미니 세탁기를 제품 한 대로 결합한 트윈 세탁 시스템을 적용한 세탁기를 선보이고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 홈챗으로 북미 시장 문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CES에는 전 세계 140개국 3,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가전은 물론 무인 자동차를 앞세운 자동차 업체와 사물 인터넷까지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CES 2015는 기존 가전 박람회를 넘어 전 세계 IT, 가전, 자동차 업체들이 참가해 기술력을 겨루는 세계 최대 미래 산업 전시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신기술이 전 세계 IT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업계의 허를 찌르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또 한 번 통 큰 투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늘 8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8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 동안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 시설 투자에 49조 1천억 원, 연구개발에 31조 6천억 원 등 총 80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18년까지 집행할 총 투자액을 기간으로 나누면 연평균 투자액은 20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전 최대 투자액이었던 2014년 14조 9천억 원보다 35%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R&D 예산 18조 9천억 원을 1조 이상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집중 확보하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해
포스트 800만 대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2018년까지 사상 최대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여 글로벌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R&D 투자는 친환경차 등 미래차와 고급차 관련 기술 등 중장기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8년까지 총 1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브랜드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포스트 800만 대 체제 강화 차원에서 중국, 멕시코 등 성장 시장에 공장을 신설해 현지 전략 차종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수요 증대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도 속도를 냅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까지 토지 매입 비용을 포함해 공사와 인허가, 기타 부대 비용 등 총 11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 조기에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재, 물류, 건설 등 자동차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룹 내 관련 부문 투자도 진행됩니다. 철강 부문은 경량화 소재 등 첨단 신소재 개발 역량을 고도화해 완성차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선박 구입 확대 및 물류 처리 능력 강화 등 물류와 건설을 포함한 기타 부문 투자도 진행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전체 투자 계획의 76%에 달하는 61조 2천억 원이 국내에 집중됐습니다. 생산과 판매 체제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34조 4천억 원,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R&D에 26조 8천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현대차그룹의 2018년까지 투자액 중 4분의 3가량이 국내에서 집행돼 이번 투자 결정은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부 박홍용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이달부터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도입한 중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인 8년 동안 임대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준공공 임대주택은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준공공 임대주택은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연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장기 임대주택 수준인 10년으로 긴 반면에 세제 혜택이 다소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입한 지 1년이 남짓 지난 준공공 임대주택의 등록 가구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460일 가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준공공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10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은 것인데요. 종전까지는 특수목적 법인인 SPC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향후 5년간 100%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8년간 100% 감면으로 기간을 3년 늘린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정부는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 간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 혜택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오늘 13일 발표될 대책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부가 LH 같은 공공을 이용해서 건설형이나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형 민간 임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로 임대를 놓기보다는 월세 수익을 올리려는 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물건은 가파른 속도로 사라져 전세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인 만큼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려는 청사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값 상승 속도를 늦추겠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LH와 같이 전통적인 임대주택 공급자의 경우 100조 원을 상회하는 부채에다 세수 부족에 따른 녹록지 않은 정부의 재정 여건으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낮은 품질의 대명사로 인식이 잡혀 있었다면 민간이 공급하는 제대로 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정부의 또 하나의 의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보다 $2 65센트 떨어진 배럴당 $50 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날 오전장에서 배럴당 $49 95센트의 계약이 이루어져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가격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0 밑에서 잠시 거래되다 곧바로 $50대를 회복했으나 상승 탄력은 약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작년 러시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1,058만 배럴로 소련 붕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이라크의 지난해 12월 원유 수출은 1980년 이후 최다였습니다. 이라크의 이번 달 수출은 작년 12월 물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도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을 포함한 산유국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느라 감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유가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한국자동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4년 연속 100만 대 판매와 역대 최다 판매라는 이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미국 법인은 지난해 현대차는 72만 5,718대를, 기아차는 58만 234대를 각각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판매 대수를 합치면 130만 5,952대로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처음 100만 대를 넘긴 데 이어 4년 연속 100만 대 판매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인 126만 606대보다 4만 5천여 대 더 많이 팔아 2년 만에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엔저라는 악조건에도 한국차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유가 하락과 업계 낮은 할부 이자율, 신용 완화 정책 덕분에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 회복과 기록적인 저유가 기조 속에 사업체 운영에 자신감을 되찾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연비가 떨어짐에도 고급 차량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를 2013년보다 6% 증가한 1,650만 대로 추산하고 올해에도 판매 호조로 1,700만 대까지 팔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라크를 방문한 토니 에벗 호주 총리가 이례적으로 맹방인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에벗 총리가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침공 이후 이라크의 혼돈과 혼란이 지속됐다는 내용의 비난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벗 총리는 이라크는 큰 고통을 겪는 나라라며 처음에는 수십 년간에 걸친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 이후엔 미국이 주도한 침공에 이어진 혼돈과 혼란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장 최근에는 이라크 북부 지역을 점령한 IS로 인해 암흑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호주는 이라크를 돕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벗 총리가 의도적으로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이후의 상황을
혼돈과 혼란의 시기라고 지칭한 것은 이라크에 대한 전후 관리를 책임졌던 미국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원입니다. 소환인 오늘 오후가 되면서 강한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일은 추위에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도 한낮에 영하 1.5도에 머물렀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데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면서 기온도 오르고 바람도 잦아들어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오늘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등압선이 조밀하게 배치되겠고 때문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하셔야겠고요. 속초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강릉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광주와 대구 3도, 부산 6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전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번 주말은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